자, 이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공산주의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자, 공산주의의 첫 단계인 사회주의와 구별되는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생산자 및 소비자들로 구성된 협업적인 전면적인 생활 공동체의 연합이다. 첫째, 공산주의는 이제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집단과 개인의 조화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고민하는 인식 주체는 개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최소 단위인 꼬민 최소 경제 공동체에서 구성되는 개인이다. 그 개인은 집단 안에서 자신의 평등과 자유를 우선시하지만 자신의 평등과 자유를 얻으려면 또 집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타인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들은 집단이 자신을 억압하는 것에 항상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그죠? 생물학적 개인은 집단에 근거할 수밖에 없지만 이성적인 개인은 집단을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추구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과 개인이 대립되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대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요구한다. 결국은 집단과 개인이 조화된다. 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 똑같다는 것, 그러한 양적 평등을 궁극적인 삶의 목적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평등, 남과 똑같은 게 삶의 목적이 아니죠. 삶의 목적은 자유, 자신의 개성이 마음껏 발현되는 궁극적인 자유죠. 평등은 자유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유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남들과 차별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 나아가기 위해서 차별이 없는 상태. 평등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조건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재산에 대한 공동체의 간접 점유와 개인의 직접 점유가 병존한다. 그렇죠. 공동체가 재산에 대한 궁극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 수단을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운영하는 것은 개인이다. 그래서 개인적 점유가 잔존한다. 자, 소유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포함하는 재산, 생산수단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이다. 그래서 생산수단에 대해서 직접 사용을 해서 수익을 할 수 있죠. 혹은 임대를 남한테 줄 수가 있다. 혹은 전면적인 지배권이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양도하거나 뭐와 바꾸거나 혹은 자기가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폐기할 수도 있다. 를 포함한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지배권. 소유권이 실현되는 형식은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직접 점유, 그 다음에 임대나 담보 제공과 같은 남한테 주는 간접 점유, 교환과 폐교와 같은 점유의 종류 등이다. 근데 이런 소유권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 공동체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봉건제, 노예제는 공동체 사회죠. 기본적으로 공동체 사회이므로 생산수단은 관리자가 지배했고 지배자가 관리했지만 지배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공동체의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생산수단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 소유나 공동체의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소유 개념과 다르다는 거죠. 국가가 생산수단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공동체가 공동체 존립 기반인 생산수단을 팔거나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봉건제나 노예제에서도 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 거를 마음대로 팔 수가 없죠. 가족들이 자기 밑에 있는 식솔들이
생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사회에서는 그 자본주의에서 핵심적인 건 즉 처분과 교환 및 폐기,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회의 소유라는 것은 자본주의적 소유와 다르다. 점유, 공동체의 간접 점유와 그 다음에 개인의 직접 점유, 개인적 점유가 병존합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경우 공동체가 전면적 점유권을 지니지만 이러한 생산수단을 가동시키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직접 점유한다. 따라서 공동체는 생산수단을 간접 점유할 뿐이다. 일상적인 소비재의 경우 개인이 직접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정도, 즉 자기 손으로 줄 수 있는 정도가 오늘날 처분권을 포함한 소유권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쌀이다 이거야, 쌀, 소비재. 옷이다 이거. 옷이면 자기가 입을 만큼,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 정도만 가지면 되죠. 옷을 무슨 그 창고에 가득 채울 필요는 없죠. 자기가 입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건 팔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소비재의 경우는 자기가 소비할 수 있을 만큼만 갖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는 거죠. 개인의 소비재의 경우. 이런 개인의 소비재의 경우에는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을 팔거나 먹고 남은 걸 폐기할 수가 있죠. 근데 생산수단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사회에서는 굳이 이 소유권보다는 개인이 직접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권을 준다는 인식으로 충분하다. 공동체 사회에서. 둘째, 공산주의는 재산 공동체로서 경제적 성격이 강하지만 인간의 전면적이고 잠재적인 인간성이 발현되고 인간 일반의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경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상부 구조에서는 정치 공동체, 사회 공동체, 문화 공동체, 즉 전면적인 생활 공동체이다. 마르크스 이전에 공산주의는 소생산자인 직인에 의해서 주창되었죠. 이들은 소생산자이기 때문에 자본가와 대공장과 경쟁을 하는데 자기들도 그 자본가가 되고 싶어, 자영업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들은 공산주의를 자유로운 소생산자들의 연합, 즉 소생산자들의 재산 공동체로 상정했다. 소생산자들의 재산 공동체니까 소생산자가 아닌 무상계급은 이 재산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무상계급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소생산자들은 자신의 해방뿐만 아니라 무상계급의 해방까지도 고려했다. 그러면 이 무상계급도 그 소생산자가 돼야죠. 재산 공동체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소생산자가 되는 게 생산수단을 가져야 돼요. 생산수단을 가지려면 무상계급이 협동조합이 되어야 됩니다. 협동조합. 그 무상계급이 재산을 갖고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방법은, 재산을 획득하는 방법은 프루돈과 같은 사람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자금을 대출받는다겠지만 바이텔린과 같은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 계급을 타도해서 자본가들의 생산수단을 몰수하여 무상계급을 생산수단을 점유할 수 있는, 생산수단의 일부를 점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생산자, 무상계급을 생산수단을 점유하는 생산자로 만들기 위해선 자본가로부터 그 생산수단을 탈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구성원이 소생자가 아닌 무상계급으로 확장되었죠. 그 공동체의 성격이 이제 경제적 공경으로부터 해방해서 전면적인 인간 해방으로 확장되었다. 마르크스가 이제 파리 초고에서 잘 얘기하고 있다.
생태적 공동체, 사회적 공동체, 인력적 공동체다. 전면적인 생활 공동체다.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의 주요 성원은 생산자이면서 노동자이지만 노동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포함한다. 아까 그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아이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하나의 개인이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단일한 사회가 아니라 적정 수준의 여러 공동체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레타 독재를 거쳐서 국가가 소멸한 이후에는 국가 대신에 공동체의 결합이 나타난다. 꼬민의 연합이 나타난다. 이럴 때 이러한 꼬민의 연합의 모습을 보면 이제 대도시와 같은 밀집형 사회는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생태적이다. 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보게 되면은 그 공산주의 사회는 적절한 규모의 공동체로 분할되어 있고 그 공동체 사이에는 그린벨트와 같은 드넓은 경계 지대가 있다. 그 공동체가 그 무한정 확장돼서 다른 공동체와 통합이 돼가지고 공동체의 연합이 아니라 거대한 공동체가 생기는 거,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생기는 거,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와 공동체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앙집권적인 결합은 개인의 자유와 개별 공동체, 꼬민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방식이 아니라 연합적 방식이나 연방적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꼬민들의 관계는 개인들의 관계처럼 평등하고 자유로운 연합이다. 즉 마을 공동체의 연합, 마을이 꼬민이라 그랬죠. 불어로 마을 공동체 연합, 도시 공동체의 연합, 즉 꼬민의 연합이다. 일종의 파리 꼬민과 같은 것의 연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무정부주의자들은 이거를 아주 느슨한 연합으로 봤고, 사회주의자들은 느슨한 연합이라는 어떤 그 꼬민들의 연합이지만 그거를 지휘할 수 있는 공동의 계획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관리기구는 필요하다. 과거 국가가 담당하였던 공간적인 범위, 대규모 경제의 이익, 오늘날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전 국가적 차원 혹은 지구적 차원이죠. 지구적 차원이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겠네요. 인터넷, 구글, 페이스북, 이게 전 지구적 차원이죠. 그래서 이런 상호협조가 낮은 단순히 아주 느슨한 형태의 연합적 결합은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의 발달한 생산력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과 개별 공동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높은 수준의 협력을 전제하는 결합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특히 이행기 사회에서 플레타 독재, 노동자 국가에서는 공동체의 국가가 필요하죠. 노동자 국가는 연방국가가 될 수 있겠지만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중앙 권력, 즉 상비군과 관료가 존재하는 국가 형식의 연방이 아니라 상설적인 중앙 권력은 협의체에 불과해요. 높은 수준의 연합 혹은 낮은 수준의 연방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에서 상호 재산 관계는 물적 관계가 아니라 전면적인 인적 결합, 즉 총유이다 그랬죠. 법인격 없는 사단. 마을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다 그 마을의 생산수단을 점유를 해서 생산 과정에 참여를 하고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 소비재를 분배받는 것, 그러한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죠. 그래서 그 구성원은 총유에 따라 물적 기여나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필요한 만큼 배분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는 경제 철학 수고 파리 초고에 따라서 공산주의를 세 단계로 나눴다. 그 기준은 공동체의 재산적 관계, 인격적 관계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적 관계로부터 인격적 관계로 전환되어지는 과정, 즉 인간성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동 소유의 제 형태를 첫 번째는 공유, 두 번째는 합유, 세 번째는 총이다. 그래서 이 총의가 가장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다. 총의를 공산주의적 공동점유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한다. 타인과 경쟁하면서 고립되어가는 사적 소유가 소멸하고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의 사회적 점유만이 남은 사회를 형성한다. 공산주의의 분배의 측면에서 보면 물적 지분에 의한 분배, 물적 지분과 인격적 관계에 의한 분배, 절충적이죠. 드디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격적 관계에 의한 배분으로 발전한다. 물적 기여에 대한 분배, 물적 인적 기여에 대한 분배를 거쳐 인적 기여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가 최종적인 공산주의 사회이다. 즉 인적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배분받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선 그 구성원들도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전환되어 가므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 및 욕구를 자신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소중하기 때문에 배분받아야 될 필요량은 상호 연대의 원칙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조율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적 인간형은 쌀을 가져가는 건 자기 비축을 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한 만큼만 가져간다는 거죠. 바로 공산주의적 인간형이 된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